트레인장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손흥민과 위고 요리스는 충분한 부침을 지나온 사람들의 평정심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때 저는 그가 저를 겨냥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라고 손흥민은 피하지 않고 말한다. 그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최선을 다해 싸웠다고 믿는 선수의 자존심이 상처받는 느낌이었다. 반대편에서 요리스 역시 자신의 강경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팀이 승점을 놓치면 주장으로서의 본능이 즉시 말해야 하고 분명히 말해야 하며 모두가 심각성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강하게 말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모두가 아직 뜨거울 때 말하면 말이 다른 방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라고 그는 침착하게 분석한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같은 문제의 양쪽 끝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은 팀의 기준을 위해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개인의 명예가 해부대 위에 올라간 듯 느껴 반응했다. 악의는 없었지만 오해는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오해가 손흥민을 대립 상태로 몰아넣었다. 눈빛과 몸짓 그리고 몇 마디의 맞받아침만으로도 라커룸 전체가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전문적 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였다. 주목할 점은 그들이 상황을 미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손흥민은 이후 한동안 자신과 요리스 사이에 냉랭함이 존재했다고 솔직히 말한다. 증오라기보다는 거리감이었다. 경쟁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작은 균열 하나도 제때 다루지 않으면 커질 수 있다. 요리스 역시 중요한 한 가지를 인정한다. 내가 말한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개인을 겨냥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되돌아봄이었다. 집단의 기준에 너무 집중한 주장이라면 눈앞의 상대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잊어버릴 수 있다. 더 이상 주장과 휘하 선수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은 이제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의 같은 유니폼을 입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선으로 말한다. 겉으로 보면 그것은 경기 후의 한 번의 언쟁일 뿐이다. 하지만 안에서 보면 강한 자아와 강한 책임감, 그리고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경기장에서든 대화에서든 맞물려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그래서 질문은 더 이상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이 관계를 규정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설 방법을 찾을 것인가가 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해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 세 번째 인물은 해리 케인이었다. 시끄럽지 않게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며 케인은 대화가 통제불능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생기던 바로 그때 들어왔다. 손흥민과 요리스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그는 소리를 지르지도 영웅 역할을 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상승세를 끊어내기에 충분한 짧은 한마디만 했다. 멈춰. 여기서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그것은 라커룸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는 리더의 본능적 개입이었다. 케인은 팀 전체 앞에서 언쟁이 이어지면 이후의 말들은 더 이상 순수한 전문 영역이 아니라 체면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았다. 관객이 생기는 순간 자아는 자동으로 방어벽을 세운다. 그는 먼저 손흥민을 옆으로 끌어냈다. 시선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을 만큼 충분히 떨어진 곳으로. 짧은 몇 마디, 훈계가 아니었다. 요지는 이랬다. 요리스는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팀의 기준을 말하고 있다는 것. 이어 케인은 요리스에게 돌아가 같은 일을 했다. 손흥민은 뜨거운 상태에서 자신이 규정당한다고 느껴 반응한 것이지 반항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 케인의 처리에서 핵심은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데 있지 않았다. 핵심은 의도를 다시 번역하는 데 있었다. 그는 메시지에서 감정의 층을 분리해내고 대화를 본래의 전문적 본질로 되돌려 놓았다. 서로가 자신을 개인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긴장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하지만 케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매우 현실적인 제안을 꺼냈다. 오늘 밤 나랑 밥 먹자. 우리 셋만. 하지만 관객을 놀라게 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솔직한 인정이었다. 우리는 마치 적이었다. 공식 회의도 팀 정신에 대한 연설도 없었다. 그저 두 사람이 방어 중인 두 자아가 아니라 동료로 대화할 만큼 충분히 사적인 공간이었다. 바로 그 저녁 식사에서 손흥민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상처받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요리스는 자신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수비의 순간과 기준이었다고 설명했고 손흥민은 자신이 자존심으로 반응했음을 인정했다. 둘은 결국 자신들이 같은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팀이 더 나아지는 것. 그 후 관계가 즉시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새로운 원칙 하나가 세워졌다. 직설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자아가 아니라 집단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이야말로 오늘날 로스앤젤레스 풋볼클럽 유니폼 아래 그들이 가진 신뢰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시간이 지나며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조용히 바꾸어 놓았다. 손흥민은 그 일 이후 요리스의 조언을 자아의 귀가 아니라 팀을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듣게 되었다고 말한다. 반대로 요리스 역시 전달 방식의 리듬을 조정하는 법을 배웠다. 여전히 직설적이지만 상대가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상황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박자를 더 두는 것. 그들의 관계는 드라마틱한 한순간으로 봉합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수많은 작은 대화로 이어지며 복원됐다. 개인적으로 나눈 교환.
라커룸에서의 고개 끄덕임, 그리고 과도한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신뢰가 깔린 침묵. 서로 다른 편에 서 있던 그들은 점차 같은 직선 위에 섰다. 같은 기준, 같은 목표. 그래서 손흥민이 방송에서 요리스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풋볼클럽에 오기로 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최고 수준의 축구 세계에서 라커룸은 늘 전술적 침묵으로 덮여 있다. 그런 곳에서 두 주인공이 과거의 균열을 대중 앞에서 직접 해부하는 일은 드물다. 그는 자신과 가장 깊게 부딪혔던 사람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 관계가 가장 팽팽했던 시기를 넘어섰다면 처음부터 다시 쌓을 만큼 충분히 단단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요리스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놀람과 안도감이 섞인 웃음이었다. 그에게 그것은 과거의 충돌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이었다. 그 충돌은 갈라놓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성숙한 이해의 토대를 놓았다. 이제 로스앤젤레스 풋볼클럽에서 그들은 주장 선수의 위계에 묶여있지 않다. 그들은 서로의 한계를 시험했고 등을 돌리는 대신 남아있기를 선택한 두 동료다. 손흥민과 요리스의 이야기는 그래서 단순한 라커룸 일화가 아니다. 그것은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흔한 현실을 비춘다. 압박은 메시지를 왜곡할 수 있고 자아는 의도를 비틀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다루면 충돌은 성장의 촉매가 된다. 마치 적이었다에서 시작해 새로운 유니폼 속에서 함께 행복을 찾기까지. 그들의 여정은 진짜 존중이 언제나 부드럽지만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시험을 넘어선 존중은 어떤 칭찬보다도 오래간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날 토트넘 라커룸에서는 실제로 무엇이 벌어졌던 걸까? 그날 벌어진 일은 주먹 다짐도 몇 달 동안 이어진 음울한 불화도 아니었다. 그것은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흔히 일어나는 전형적인 폭발의 순간, 경기가 끝난 휘슬이 울린 뒤 단 몇 초 만에 감정이 이성을 앞질러버리는 그런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그날을 토트넘이 거센 압박 속에서 승점을 놓친 경기였다고 떠올린다.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숨막힐 듯 진득했다. 웃는 사람은 없었다. 각자 자신의 실망을 안고 있었고,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요리스가 입을 열었다. 손흥민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주장의 목소리였다. 직설적이고 빠르고 돌려 말하지 않는. 요리스는 누군가를 특정해 지목하진 않았지만 결정적 순간의 수비 책임과 집중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손흥민에게는 자신을 건드리는 것으로 들렸다.